서울 변두리 연식이 오래된 5층짜리 상가 건물. 간판 불빛은 흐릿했고 외벽은 세월의 흔적을 벗삼아 희끗희끗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건물 1층 로비 바닥만큼은 언제나 윤이 났다. 매일 새벽 5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빌딩을 청소하러 오는 노인 김병수 때문이었다. 병수는 올해로 72이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군데군데 해진 작업복. 한 손엔 달아빠진 밀대를, 다른 한 손엔 손때 묻은 걸레를 꼭 쥐고 있었다. 그가 일을 시작하면 건물 전체가 조용히 깨어나는 듯했다. 엘리베이터 문 앞, 계단 손잡이, 화장실 타일 하나까지도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병수가 유독 오래 머무는 곳은 1층 창고 문 앞이었다. 그 자리에만 가면 그는 걸레질을 멈추고 뭔가를 확인하듯 바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기도하듯 손걸레로 타일을 문질렀다. 다른 구역은 대충 훑고 넘어가더라도 이곳만큼은 다시 또 닦고 또 닦았다. 그런 병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대체로 무관심했거나 간혹 의아했으며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했다. 2층 부동산 사무소의 정 소장은 복도 창으로 병수를 힐끔 보며 중얼거렸다. 또 저기야. 꼭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 자리에만 붙어 있으니. 일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3층 광고회사 실장의 조수는 커피를 들고 지나가다 코웃음을 쳤다. 저런 분들이야말로 집요함 하나는 끝내주죠. 정 소장은 덧붙였다. 괜히 쓸데없이 열심이야. 그만큼 급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닐 텐데.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최근에 1층에 카페를 연 서은지 사장은 병수의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건물에 입주한 지 2달 남짓이었고 병수가 출근하는 시간에 카페 문을 열곤 했다. 처음엔 그저 부지런한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반복의 눈길이 갔다. 그날도 은지는 샌드위치를 포장하며 유리문 너머로 병수를 바라봤다. 그는 바닥 타일을 닦던 손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한참을 응시했다. 마치 그 아래 어딘가에 말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무엇을 닦고 있는 걸까? 왜 늘 같은 자리에만 정성을 쏟는 걸까? 은지는 문득 궁금해졌다. 한 번은 병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넨 적이 있었다. 어르신,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때 병수는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이 자리가 저한테는 더 소중해서요. 그 말의 의미를 은지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는 눈발이 흩날릴 정도로 매서웠다. 바람에 빌딩 유리문이 덜컹거리고 외벽에 쌓인 눈이 서서히 녹고 있던 이른 아침. 은지는 카페 셔터를 올리며 익숙한 병수의 모습을 찾았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밀대가 멈춰 있었다. 병수는 창고 앞 타일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한 손에 걸레를, 다른 손엔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입술은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아주 멀리 아주 오랜 시간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 순간 병수의 몸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몸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손에서 놓인 종이는 허공을 맴돌다 바닥 위로 내려앉았다. 서은지는 놀라서 카페를 뛰쳐나왔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지만 병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쓰러져 있는 자리 옆에는 그가 항상 닦던 타일이 보였다. 그리고 바닥에는 흙에 젖은 쪽지가 한 장 펼쳐져 있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종이는 낡았고 군데군데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마지막 줄만은 또렷하게 보였다. 병훈아, 아버지는 오늘도 여기 있었다. 병수가 실려간 다음 날 아침 건물 로비는 전날보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언제나 갔던 청소 시간, 갔던 바닥 소리, 익숙한 삐걱거림이 사라진 공간은 오히려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 늘 새벽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병수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입주민 몇몇은 자연스럽게 창고 앞에 멈춰 섰다. 바닥 타일에는 병수가 마지막으로 닦은 걸레 자국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은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손에는 병수가 떨어뜨린 쪽지를 조심스레 접어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에 동행한 뒤 병수가 입원 수속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감정은 단순한 안타까움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강한 끌림이었다. 왜 그 노인은 매일 저 자리에 집착했을까? 왜 그 쪽지에는 그렇게 짧은 말만이 적혀 있었을까? 병원 간호사는 보호자 연락처를 묻다가 멈칫한 뒤 병수가 적어둔 수첩 하나를 내밀었다. 오래된 메모지에 손글씨로 단 하나의 번호가 적혀 있었고 이름은 단 한 줄 병훈이었다. 통화 기록은 없었다. 문자도 사진도. 병수의 폴더폰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듯 침묵하고 있었다. 카페 안에 있던 서은지가 창밖을 바라보던 찰나 3층 광고회사의 실장 이지훈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깨에 노트북 가방을 둘러맨 채 커피를 사러 내려왔다. 하지만 그날은 카페 문을 열기도 전에 창고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정 소장이 다가오며 중얼거렸다. 청소부 아저씨 쓰러졌다는 거 들었지. 구급차가 왔었다고 하더라고. 병원에 아직 의식이 없대. 이지훈이 창고 앞 타일을 한번 쳐다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다. 그러게. 맨날 저기서 뭐 하나 했어. 대체 왜 저 자리만 그렇게 닦았을까? 뭐가 있었나? 정 소장은 코웃음을 쳤다. 설마 뭐라도 숨겨놨겠어. 그냥 강박증이겠지. 노인네들 중에 그런 분들 꽤 있어. 청소를 하다 말고 뭔가 반복하는 행동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은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단순한 강박이라 보기엔 너무나 집요했고 반복이라기엔 너무나 간절했다. 그녀는 병수가 늘 무릎을 꿇던 자리, 창고 문 옆 타일, 두 번째 줄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짚어보았다. 그곳은 조금 미세하게 파인 듯한 느낌이었다. 손바닥을 대자 타일 온도가 유독 차가웠다. 무언가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감촉. 그런 감각을 부정하려 해도 병수가 마지막까지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서은지는 카페로 돌아와 문을 닫고 쪽지를 꺼내 펼쳤다. 오래된 종이, 번진 잉크, 떨리는 글씨체. 몇 줄 되지 않는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병훈아, 오늘도 너를 기다렸다. 여기는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뗀 자리란다. 아버지는 아직도 여기 있다. 은지는 책상 위에 종이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저 문장 하나하나에 얹힌 시간, 그것은 하루 이틀의 기록이 아니었다. 수년 아니 수십 년을 거쳐 쌓인 기다림의 증거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관리실을 찾았다. 최 대리는 마침 CCTV 백업을 하느라 바빴다. 건물 이력에 대해 물으니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이 건물 89년도에 준공됐어요. 중간에 몇 번 손봤고 2015년에 리모델링 살짝. 그 외엔 별일 없었죠. 근데 왜요? 뭔 일 생긴 거예요? 서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혹시 창고 바닥 밑에 공간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 대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바닥 밑이요? 거기 지하도 없고 배관 지나가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도면에 나와요.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수가 매일 무릎 꿇고 닦던 자리. 쪽지의 문장. 흔들리는 손끝.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그 자리로 되돌아오던 그의 발걸음. 단순히 땅을 닦는 사람이 그토록 간절한 눈빛을 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서은지는 병실을 다시 찾았다. 병수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꺼풀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서은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 자리에 매일 계셨는지. 병훈 씨, 반드시 찾을게요. 그분을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올게요. 그 말에 병수의 눈가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움직이지 않는 얼굴에서 단 하나의 반응이었다. 그 눈물은 말 대신 하는 고백 같았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세월에 대한,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희망에 대한 그 모든 것의 대답이었다. 그날 오후 서은지는 다시 창고 앞에 섰다. 복도에는 병수가 늘 닦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걸레자루와 밀대가 기대어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남은 물기가 햇빛에 말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병수가 남긴 쪽지가 들려 있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접힌 자국이 깊었고 가장자리에는 물에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가락으로 문장을 따라가며 천천히 다시 읽었다. 병훈아, 오늘도 너를 기다렸다. 여기는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뗀 자리란다. 아버지는 아직도 여기 있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병수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되뇌이던 기도였고 혹은 잃어버린 아들에게 남긴 타임캡슐 같은 유언이었다. 은지는 타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표면은 깨끗했지만 한 조각의 타일만 유독 미세한 금이 가 있었다. 아주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선이었다. 손끝으로 금을 따라 문질러 보았다. 타일 가장자리는 다른 곳보다 아주 조금 낮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관리실로 향했다. 공구 몇 개를 챙긴 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다시 창고 앞 바닥에 앉았다. 드라이버로 타일의 틈을 천천히 벌려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밀어넣자 무언가 똑하고 툭 끊기는 소리가 났다. 은지는 타일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철판 하나가 있었다. 바닥과 일체형처럼 보였지만 가장자리에 아주 얇은 손잡이가 있었다. 그녀는 철판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고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아래로 향한 어두운 통로가 드러났다. 먼지가 풀썩하고 위로 올라왔고 그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다. 작은 사다리 같은 구조물이 바닥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몇 발 내려가자 곧바로 손전등 불빛이 닿을 만한 공간이 나왔다. 공간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작은 콘크리트 방 하나 정도. 천장은 낮았고 벽면엔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그 안쪽 한편에는 녹슨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은지는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며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상자 위에는 얇은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다시 종이 한 장이 얹혀 있었다. 그 종이에는 병수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구든 이 상자를 열게 되었다면 제발 이 글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은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병훈아, 이 상자를 보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거나 누군가가 이 글을 전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이 유산을 맡기고 싶구나. 나는 너를 잃고 모든 걸 내려놓았다. 회사를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오직 너를 찾는 데에만 바쳤단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고 내 곁에서 하나둘 떠나갔지만 나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이 돈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아버지는 매일 이곳에 와서 기다렸다. 내가 언젠가 이 자리를 기억할까봐, 혹시라도 발길을 돌릴까봐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타일을 닦았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꼭 한 가지를 기억해다오. 아버지는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너를 잊은 적도 없다는 것을. 편지를 다 읽은 은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눈시울이 저절로 붉어졌다. 이 조용한 노인은 단지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자식을 기다리는 한 남자였다. 누구보다 끈질기고 누구보다 애달프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상자 위에 천을 걷어내고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봉투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각 봉투에는 은행명과 출금일자가 적혀 있었고 모든 봉투에는 현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총액은 대략 1억 원 정도로 보였다. 그리고 상자 한편에는 오래된 사진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사진첩 안에는 병수와 젊은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 병훈의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다. 어린 병훈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웃고 있었고 그의 양옆엔 따뜻한 미소를 띤 병수와 아내가 서 있었다. 그 순간 위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서은지는 황급히 상자를 덮고 사다리를 올라왔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서 사장님, 거기서 뭐 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은지는 한참을 말없이 창고 문을 바라보다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는 먼지 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거기 병수 어르신의 시간이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요. 창고 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그 작은 철제. 상자와 병수의 편지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서은지는 철판을 닫고 타일을 원래대로 덮어놓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나지 않았다. 왜 병수는 그 큰 돈을 사람들 모르게 그곳에 숨겨두었을까? 그 돈을 어떻게 모았고 왜 굳이 지하에 감춰야 했을까? 그리고 병훈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서은지는 병원을 다시 찾았다. 병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안정을 되찾은 듯 얼굴에는 조금의 혈색이 돌고 있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소리에도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상태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은지는 병수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제가 다녀왔어요. 그 아래에 뭐가 있었는지, 왜 매일 그 자리를 닦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병훈 씨, 꼭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돈, 어르신의 뜻대로 꼭 지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병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신경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답이었다. 다음 날 서은지는 병수의 편지와 발견된 상자에 대한 사실을 정리해 경찰서에 신고했다. 오래된 금고 속 현금이므로 실종 아동 유산 처리 절차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기부 절차 또는 굳고 귀속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하지만 서은지는 단호했다. 상속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이 돈은 그냥 현금일지 몰라도 병수에게는 기다림과 인내, 삶 그 자체였다. 그것을 함부로 손에 쥐게 둘 수는 없었다.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외부에 알려졌다. SNS와 커뮤니티, 지역 언론을 통해 기사 하나가 퍼졌다. 낡은 상가 건물에서 매일 청소하던 노인, 지하에서 발견된 1억 원, 그리고 30년을 기다린 아들의 이름. 사람들은 처음엔 흥미로워하다가 점점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한 아버지의 긴 세월. 아무도 몰랐던 마음. 모두가 스쳐 지나간 인생의 깊이.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다. 서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카페 한쪽에서 조용히 카메라 앞에 앉았다. 질문은 단순했다. 그 노인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매일 새벽이면 그분은 저 창고 앞에서 같은 자리를 닦으셨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굳이 그 자리만?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자리는 기억이었어요. 사랑이었고 기다림이었어요. 인터뷰가 방송을 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송국에 수십 통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실종 아동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과거 병수와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이는 사진 한 장을 보냈고, 어떤 이는 기억 속 이름 하나를 더듬었다. 병수라는 이름에 연결된 누군가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었다. 건물 입주민들의 달라진 태도였다. 그동안 병수를 무시하거나 이상한 노인으로만 보던 이들이 하나둘 입을 닫고 조용히 창고 앞을 지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이는 더 이상 없었고 벽에 걸린 쪽지 복사본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이도 생겨났다. 정 소장은 입주민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 모두 이분께 빚을 진 것 같네요. 적어도 그동안 무관심했던 시간들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층 광고회사 실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나도 그분을 그냥 지나쳤어요. 그분이 그런 분일 줄 몰랐죠. 그 말에 카페 단골 중 하나였던 청년이 말했다. 모르고 있었다는 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 나서 모른 척하는 건 분명 잘못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병원의 병문안을 왔고 누군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묻기 시작했다. 서은지는 병원에 도착한 꽃다발을 받아들며 놀라워했다. 익명으로 보낸 노란 장미. 그 안에 담긴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병훈 씨가 꼭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려 있었다. 실례지만 제가 어릴 적 헤어진 가족이 있다면 아버지 이름이 김병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 한 장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병수의 사연이 지역방송을 타고 보도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건물 1층 로비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매일같이 출근길에 커피를 들고 바삐 지나가던 입주자들도 짐을 끌고 드나들던 택배기사들도 유난히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누군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는 사람들처럼. 서은지가 인쇄한 병수의 편지는 게시판에 붙은 지 이틀 만에 구겨졌다. 누군가 일부러 손으로 찍고 구겨 넣은 흔적이었다. 은지는 묵묵히 다시 출력해 더 튼튼한 종이에 코팅을 해서 새로 붙였다. 그 아래 작은 문구도 함께 추가했다. 누구도 이 편지를 훼손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자리는 병수 어르신의 기억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날 오후 입주자 회의가 열렸다. 정 소장은 서둘러 의자를 정리했고 서은지는 회의실 뒤쪽에 조용히 앉았다. 모두의 관심은 한 가지였다. 발견된 1억 원, 그 돈은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병훈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처음 말을 꺼낸 건 4층 학원 원장이었다. 전 재산을 아들에게 남긴다고 편지에 적혀 있다 해도 실제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 귀속 대상 아닙니까? 게다가 이건 우리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현금입니다. 공동공간에서 나온 물건이라면 일정 부분은 입주자 권리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이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다. 2층 부동산 대표 정 소장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법상 무주물 선점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고인이 남긴 것이 법적으로 유언으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일정 형식이 필요한데 그 편지 하나만으론 어렵지 않겠습니까? 반면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3층 광고회사 실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글쎄요.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남긴 그 편지 읽어보셨잖아요. 그걸 보고도 그 돈을 나누자고 말하는 게 정당합니까? 그러자 5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젊은 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사실 병수 어르신이 그렇게 오래 일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가끔은 쓰레기통 무거운 것도 옮겨주셨어요. 그냥 그런 분이었어요. 조용히 일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던 사람. 그런 분이 숨겨둔 돈이라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위기는 갈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권리라는 단어를 꺼냈고 누군가는 유산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병수는 병원 침대에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서은지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 돈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지켜야 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기다리며 모은 돈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찾으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회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왜 남겼는지 그 이유를 아는 일입니다. 정 소장이 바로 반박했다. 물론 서 사장님의 말씀도 공감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죠. 그 돈이 불법 자금일 수도 있고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건 잘한 일이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말이 길어지던 그때 누군가 회의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다. 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성이었다. 얼굴에는 긴장과 망설임이 가득했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서은지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병수와 아내, 그리고 유아 시절의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진 방송에서 봤습니다. 저 아이가 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기억은 거의 없지만 왠지 이곳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다시 앉았다. 정 소장은 반사적으로 물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김병훈입니다. 올해 43입니다. 입양된 뒤 성이 바뀌었지만 원래 제 이름이 병훈이었어요. 아버지 성함이 김병수라는 건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동안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은지는 말없이 사진을 받았고 병수의 편지와 사진첩 속 사진과 비교해 보았다. 얼굴 선, 귀 모양, 눈매. 시간이 흘렀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병수의 병실. 그의 손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병훈이었다. 그는 병수의 침대 옆에 앉아 천천히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병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오래된 기억 속에서 깨어난 얼굴로 흐릿한 시야 너머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왔구나. 병수의 병실은 오전 햇살로 고요하게 물들어 있었다. 희뿌연 유리창 너머로 흐르는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다. 침대 옆 투명한 링거줄 아래로 맥박처럼 느린 움직임이 이어졌고 병수의 눈꺼풀은 간헐적으로 떨렸다. 의식은 깨어 있었지만 아직 말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신 눈빛으로 손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중이었다. 병훈은 병수의 곁에 있었다. 그는 낯선 이처럼 어색하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은 정서로 흔들리고 있었다. 몇 번이고 손을 내밀었다가 멈추고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다. 오랜 시간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는다는 건 그저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이 시간을 더듬고 상처를 더듬는 일이었다. 병훈은 손바닥으로 병수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거칠고 마른 손, 푸석한 피부. 그 속에서 무수한 세월이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제야 왔을까요? 어렸을 땐 부모란 단어가 아프기만 했어요. 누군가를 찾고 싶다는 마음도 버려졌다는 기억도 그냥 묻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송을 보고 나서 그 눈빛을 보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그건 버림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는 걸요. 병수는 움직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고개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눈동자만큼은 선명하게 병훈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의 입이 아주 작게 떨렸다. 왔구나. 고요한 병실 안에 그 단어 하나가 메아리처럼 퍼졌다. 병훈은 울컥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나는 늦었어요. 그래도 이제야 왔어요, 아버지. 간호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병실 유리창 너머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장면은 짧지만 긴 이야기였다. 다시 이어진 혈연,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것은 한 인간의 인생이 복원되는 장면이기도 했다. 며칠 뒤 DNA 검사는 공식적으로 친자 확인을 통과했다. 법적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병수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다시 수정되었고 병훈의 본래 이름이 복원되었다. 김병훈. 그 이름이 서류에 인쇄되던 순간 병훈은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회복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시간이 재해석되는 경험이었다. 뉴스는 다시 한번 보도되었다. 병수의 아들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30년을 기다려 마침내 재회에 성공한 부자의 사연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병훈은 사람들의 관심이 불편했다. 그는 인터뷰를 고사했고 기자의 요청에도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지만 그 기다림에 대한 빚을 평생 갚아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말했다. 카페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왔다. 서은지는 병수의 상태를 묻는 이들, 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 그리고 조용히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들을 맞이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조심스럽게 병훈을 만나 사과를 전했다. 우리는 그저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인지 그런 시간을 품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병훈은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뭘 느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다. 오히려 병수의 손을 붙잡고 있던 그 짧은 순간이 자신에게 더 많은 말을 해주고 있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진심이란 게 있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정 소장은 입주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병수 어르신이 남긴 돈은 이제 병훈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는 우리 모두가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입주자들이 가벼운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있었다. 사람마다 부끄러움의 크기는 다르다는 것을 그 자리는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병수는 병실에서 조금씩 회복해갔다. 여전히 말을 오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병훈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다. 처음에는 힘겹게, 다음에는 또렷하게. 병훈이 곁에 있을 때면 병수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아졌다. 그가 병실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달라 보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그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서은지는 병수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병훈 씨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어르신 목소리 듣고 싶대요. 몇 마디만 남겨드릴래요. 병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훈아, 잘 왔다. 이제 그만 기다려도 되겠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훈은 병실 문 밖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용서였고 환영이었고 잃어버린 모든 시간을 복원해주는 기적 같은 한마디였다. 따뜻한 봄빛이 건물 벽에 드리워졌다.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도 연두빛 그림자가 생기고 거리의 나무들은 연한 초록을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었다. 김병수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앞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병훈이 천천히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의사는 퇴원을 허락했고 병훈은 며칠 전부터 조심스럽게 병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다. 바람은 약했고 햇살은 따뜻했다. 오랜 병실 생활로 야위었던 병수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비록 아직 긴 거리를 걷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햇빛과 사람, 그리고 아들의 손이었다. 병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참 오래도 있었구나, 저 건물. 다시 보니 참 낯설지가 않구나. 병훈은 고개를 돌려 병수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빌딩 외벽, 붉게 바랜 벽돌, 군데군데 떨어진 시멘트 조각. 특별할 것 없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이곳이 아버지에게는 하나의 성역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병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저기 창고 옆 바닥. 너 그 자리 기억나냐? 병우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해요. 냄새도 바닷결도 햇살이 드는 각도도. 아마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곳에 내가 처음 일어섰다. 내가 넘어졌다가 다시 웃으면서 나를 향해 걸어왔던 자리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거길 닦았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올까봐, 다시 그 자리에서 걸어줄까봐. 사람들은 이상하다 했지만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지. 병우는 휠체어 뒤에 앉았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감쌌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손등에는 군데군데 검붉은 반점이 퍼져 있었다. 그는 말했다.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 걸음 되어 드릴게요. 어릴 적처럼 아버지 뒤를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제가 앞에서 함께 갈게요. 몇 주 뒤 병수는 퇴원했다. 병우는 아버지를 위한 작은 방을 자신의 집에 마련했다. 벽에는 병수의 청소도구들이 가지런히 걸렸고 책장 위에는 사진첩과 병훈이 복원한 가족 사진들이 놓였다. 병수는 하루에 한 번씩 창밖을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살게 될 줄은 몰랐구나. 건물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은지가 중심이 되어 건물 입주자들과 함께 1층 창고 앞 바닥 타일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위에는 작은 금속판이 놓였다. 이곳은 김병수 씨가 30년간 청소하며 기다림을 지킨 자리입니다. 그의 손끝이 지나간 이 땅에는 사랑과 인내가 머물렀습니다. 건물 사람들은 자주 창고 앞에 머물렀다. 어떤 이는 종이컵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앉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새로 들어온 후배 직원에게 병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순간부터 이곳은 사람들이 조용히 머물고 싶은 장소가 되었다. 그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던 부끄러움이 그를 기억하는 존중으로 바뀌고 있었다. 병우는 아버지의 유산 1억 원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는 그 돈의 절반을 신이어 청소노동자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이름은 김병수 기금. 나머지 절반은 장학금으로 쓰였다. 병우는 기부증서가 인쇄되는 걸 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 돈 그냥 돈이 아니었죠. 기다림이었고 사랑이었고 책임이었어요.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닿게 하고 싶어요. 서은지는 조용히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창고 옆 벽에는 그림 하나가 새로 그려졌다. 붓을 든 화가는 병수의 일상을 그림으로 담았다. 새벽 어스름 속에 청소도구를 든 한 노인이 타일 바닥을 천천히 닦고 있는 장면. 그림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진심은 늘 조용한 곳에서 오래 머문다. 병수는 어느 봄날 병훈과 함께 창고 앞 벤치에 앉았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따뜻한 커피가 두 손 안에서 김을 올리고 있었다. 병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그날 제가 처음 걸었을 때 기억나요? 병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날의 너는 작고 웃음이 많았다. 바닥이 차가워 올 줄 알았는데 넌 오히려 크게 웃었지. 난 그 웃음을 잊지 못했단다. 병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러면 오늘도 웃어야겠네요.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창고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멀찍이 서 인사했고 누군가는 슬며시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김병수와 김병훈, 아버지와 아들은 드디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렸던 시간만큼 앞으로 함께할 시간도 소중히 쌓여갈 것이다. 봄은 어느새 초여름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창고 옆 바닥 타일 위로 햇살이 길게 내려앉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건물 외벽을 쓸고 지나가며 오래된 페인트 냄새 대신 꽃향기를 흩뿌렸다. 이제는 익숙한 이 자리에 병수와 병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싼 병수의 눈에는
여전히 멀리 어디를 바라보는 듯한 고요함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이 자리를 찾았다. 휠체어 없이도 느린 걸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하루에 몇 번씩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병훈과 함께 창고 앞에서 보냈다. 병훈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새삼스럽게 낯설면서도 포근했다. 어릴 적 자신에게 부모란 단어는 불편한 무언가였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감정도 잃어버렸다는 아픔도 그에겐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 짧은 시간이 인생 전체를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병수는 서은지를 불렀다. 그녀는 아직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여전히 매일 새벽이면 문을 열기 전 창고 앞 타일을 한 번씩 바라보았다. 병수는 고요히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소.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소. 그 덕분에 내 기다림이 허무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소. 서은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의 기다림은 저희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병훈은 서은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병수와 함께 새로 만든 장학재단의 첫 대상자 명단을 보여주었다. 노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손에 빗자루를 쥐고 살아가는 이들. 병수는 조용히 명단을 보며 말했다. 그들도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일지도 모르지요. 그의 여름 건물 로비에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것이었다. 이름은 시간이 닦아준 자리. 병수가 직접 사용했던 걸레, 밀대, 장갑들이 유리 진열장에 놓였고 그 옆에는 병수의 편지가 그대로 복사되어 전시되었다. 사람들은 천천히 그 앞을 지나며 한 문장씩 소리 없이 읽었다. 병훈아, 오늘도 너를 기다렸다. 여기는 내가 처음 걸음마를 뗀 자리란다. 아버지는 아직도 여기 있다. 전시회는 어느 미술가의 눈에 띄어 외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매일 닦은 바닥, 거기에 진심이 있었다. 건물 관리 사무소도 바뀌었다. 정 소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직했고 그 자리는 보다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 대신하게 되었다. 입주자들도 조금씩 변했다. 예전 같으면 무심하게 지나쳤을 새벽 풍경에도 눈길을 주었고 청소하는 어르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늘어났다. 병수는 매일 아침 이전처럼 깨끗하게 닦인 바닥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그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지킨 이 자리를 다른 이가 지키는구나. 내 자리는 물려준 셈이지. 그는 병훈에게 자신이 모은 마지막 현금 봉투를 건넸다. 쓸 일 없는 돈이지만 언젠가 내가 또 누군가를 기다리게 될 날이 온다면 그때 쓰거라. 그리고 그 자리가 있다면 내가 지켜주렴. 병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말은 유산보다 무거웠다. 그것은 일생을 걸고 증명한 삶의 방향이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창고 앞 벤치에는 찬 바람이 불었다. 병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병훈은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기도 했다. 누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여기 김병수 어르신 맞으시죠? 기사에서 봤어요. 어르신 덕분에 저도 아버지께 먼저 연락드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병수는 미소만 지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 병훈이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지켜온 자리, 이젠 함께 걸어가시죠. 더는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병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예전보다 훨씬 느린 걸음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병훈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렇게 둘은 다시 함께 걸었다. 처음으로 걸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같은 속도로 나란히 걷는 길 위에서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림을 버리지 않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마침내 증명한 하루하루였다.